생명과학 2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47쪽 프린트 9페이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고 먼저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면서 프린트를 채운 뒤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투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반투과성 막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투과성 막이라는 것은 일단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막입니다. 아예 막혀 있는 막이 아니고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뚫려 있는 구멍보다 크기가 작은 물질은 통과할 수 있고 크기가 큰 물질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시험관은 알파벳 U처럼 생겼죠. 그래서 U자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U자관의 중앙에 반투과성 막으로 막아놨습니다. 자, 여기를 확대해서 본다면 이 파란색 점점점점이 바로 반투과성 막입니다. 아예 쭉 직선이 아니죠. 아예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막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분자는 물 분자고 빨간색 분자는 설탕 분자인데요. 파란색 물 분자는 반투과성 막의 구멍보다 작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 설탕 분자는 반투과성 막의 구멍보다 크기 때문에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고 그거보다 작은 물질은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거보다 큰 물질은 이동할 수 없는 막이 바로 반투과성 막입니다. 이런 반투과성 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포막이 대표적인 반투과성 막이고요. 또 셀로판지는 실험에서 세포막을 대신해서 사용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달걀 껍질 벗기고 나면 안에 얇은 막 있죠? 그 얇은 달걀의 속껍질이 바로 이 반투과성 막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U자간의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하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설탕물을 부었는데 여러분이 볼 때 설탕물의 농도가 어디가 더 높죠? 자, 왼쪽은 설탕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고 오른쪽은 딱 봐도 설탕 분자가 6개보다 많죠? 즉, 왼쪽보다 오른쪽이 설탕물의 농도가 높습니다. 써볼게요. 이쪽이 저농도고 이쪽이 고농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확산에 의한다면 항상 모든 물질 분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게 바로 확산이었고요. 그러면 이 설탕이 이쪽에 농도가 높으니까 설탕 분자들이 왼쪽으로 확산이 돼야겠죠? 언제까지? 농도가 양쪽이 같아질 때까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운데 반투과성 막을 설탕물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게 만들 거예요. 자연은 항상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게 만들고 싶은데 오른쪽에 있던 설탕 분자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방법은 쓸 수가 없죠. 왜냐면 설탕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방법은 그래서 얘는 탈락이에요. 그렇다면 설탕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대신에 누가 움직이냐? 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말이죠. 그럼 보세요. 물 분자들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를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왼쪽에 있는 물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오른쪽은 물의 높이가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 비록 왼쪽에 설탕 분자는 6개 그대로 있고 오른쪽에 설탕 분자가 훨씬 많아도 물도 왼쪽엔 적고 오른쪽에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도는 양쪽이 같아진다는 말이죠. 바로 이때 이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해서 물이 이동한 방법이 바로 3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탕이 움직였다면 설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됐겠죠. 그런데 물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물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 바로 3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산이라는 방향이 달라서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3투는 물이 확산되는 것이 3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기준으로 한다면 왼쪽이 저농도고 오른쪽이 고농도죠. 그래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확산을 했는데 우리가 물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농도와 고농도를 본다면 고농도의 물이 적은 거죠. 저농도에는 물이 많은 거고요. 그럼 물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방법이라는 것에 부합을 합니다. 다시 설탕으로 치면 여기가 저농도고 설탕이 이쪽에 많으니까 이쪽이 고농도인데 물의 입장에서 친다면 물의 입장에서는 왼쪽에 물이 많은 거, 저농도일 때가 물이 많은 거고 고농도일 때가 물이 적은 거죠. 그래서 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투는 바로 물의 확산 방법입니다. 그리고 삼투도 농도 기울기가 역행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쪽에서 물의 농도가 물의 입장에서는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투도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할 때 이 반투과성 막을 밀겠죠. 이때 이 반투과성 막에 작용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투에서는 이 삼투압을 농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물이 이동하는 거는요. 양쪽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물이 많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농도 차이가 클수록 물이 이동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반투과성 막을 미는 삼투압도 커지기 때문에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농도가 높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 있는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U자관이 있는데요. A, B 쪽에 가까웠던 용액을 담궜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A의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기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투과성 막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는 반투과성 막이고요. 지금 A 쪽에 수면의 높이가 높아졌죠. 그럼 물이 B에서 A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A랑 B 중에 어디가 고농도고 어디가 저농도일까요? A 쪽으로 물이 이동을 했으니까 A가 고농도였고 B가 저농도이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언제까지?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외울 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물의 삼투를 공부할 때 저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골이라는 말은 저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그래서 지금 B에서 A로 이동을 했으니까 B가 저농도고 A가 고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로는 48쪽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세포의 내부는요, 농도가 0이 아닙니다. 왜냐면 세포 내부에는 포도당도 있을 것이고 아미노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온들도 있을 것이고 효소들도 있겠죠. 세포 내부에 다양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세포 내부는 일정한 농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농도는 삼투압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세포 내부의 삼투압과 우리가 그 세포를 어딘가에 담글 그 수용액의 삼투압을 비교를 해서 세포 내부의 삼투압과 그 내가 담글 수용액의 삼투압이 같다면 그 수용액을 등장액이라고 부르고요. 세포 내부의 농도보다 높은 농도라면 그 수용액을 고장액이라 부르고요. 세포 내부의 농도보다 낮은 수용액이면 그 수용액을 우리가 저장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일단 식물세포를 각각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에 담궜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식물세포보다 등장액에 담궜다고 칠게요. 등장액에 담궜을 때는요, 이 세포를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장액에 담궜을 때는요, 이 등장액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세포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형태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고 물의 이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물 분자도 분자이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이동을 하죠. 끊임없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포 내부와 같은 농도의 등장액에 담갔다고 해서 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물 분자는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부피의 변화가 없습니다. 고장액에 담갔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액에 담갔을 때는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세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에 고장액에 담갔으면 바깥은 고장액, 그럼 상대적으로 세포의 내부는 저농도가 되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삼투를 배웠을 때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확산되는 게 삼투였습니다. 그러면 저농도에서 상대적인 저농도인 세포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고농도인 바깥의 고장액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죠? 왜냐면 아까 저고리처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저고리, 저에서 고로 이동을 하니까. 그러면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포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들어오는 물도 있지만 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 빠져나가는 양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원형질이라는 것은 생명활동을 하는 주 부분을 원형질이라고 하는데요. 생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 여러분이 식물세포에서는 세포막을 제외한 세포막과 세포막 내부의 공간을 원형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물이 빠져나가니까 선생님이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주면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세포벽은 그대로 있고 이 세포질은 조그매지겠죠?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세포벽과 세포막과 그 내부의 공간이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고장액에 넣었을 때를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포를 저장액에 넣었으면 바깥이 저농도고 그럼 상대적으로 세포 내부가 고농도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물은 저에서 고로 이동하니까 저고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양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빠져나가는 물도 있지만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바깥에서 세포 내부로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바깥에서 물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 세포는 커지겠죠? 부피가 커지면서 세포벽을 밀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팽윤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동물세포를 보도록 할게요. 동물세포도 이번엔 고장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액부터 볼게요. 적혈구죠. 등장액에 넣었을 때는요, 세포 내부의 농도와 세포 바깥의 이 수용액의 농도와 같습니다. 같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물이 이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분자는 끊임없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도 있고 나가는 물도 있는데 들어오는 물과 나오는 물의 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부피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세포를 겉보기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정상인 형태를 유지하고요. 고장액에 넣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 바깥이 고장액에 넣었으니까 고고 세포 내부는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되겠죠.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양상이 될 거예요. 물론 들어오는 물도 있는데 나가는 양이 훨씬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적혈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포 내부에서 바깥으로 물이 나간다면 당연히 이 세포는 쪼그라들겠죠. 이 쪼그라드는 것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는 없습니다. 쪼그라든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장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액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이 바깥이 저농도고 세포 내부가 고농도죠. 그러면 물은 저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니까 물이 세포 내부로 들어올 거예요. 물론 나가는 물의 양도 있지만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장액에서는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들어오면 아까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풍선에 물을 계속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 물풍선 터지겠죠? 세포는 적혈구는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용혈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세포가 터지는 것을 용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물세포는 저장에 의해선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양파의 세포입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파세포는 이렇게 육각형의 모양이죠. 이런 세포들이 비늘처럼 붙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왼쪽을 보면요. 얘는 지금 고장액에 담근 사진입니다. 고장액에 담갔으면 세포 내부가 상대적으로 저고 바깥이 내부가 저. 그리고 세포 바깥이 고기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바깥이 여기가 고라고 쓸게요. 저농도에서 고농도, 즉 세포 내부에서 세포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갔겠죠. 그러면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세포벽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쪼그라든 것은 원형질입니다. 세포막과 세포막 내부의 공간을 원형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세포벽과 붙어 있었을 텐데 세포막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 세포벽에 붙어 있었어야 할 원형질이 세포벽과 떨어지게 되면서 분리가 일어났죠. 그래서 왼쪽은 고장액에 담갔을 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러분 선생님이 등장액에 넣었을 때 사진을 안 가져와서 구분이 안 가겠지만 오른쪽의 사진은 지금 저장액에 담가서 물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포 내부로 들어와서 세포가 부피가 커져서 세포벽을 밀고 있는 팽현 상태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적혈구의 사진인데요. 왼쪽은 등장액에 넣어서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적혈구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요. 지금 보면 적혈구가 쪼그라들었죠. 막 이렇게 쪼그라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이 적혈구를 고장액에 넣어서 세포 내부가 저농도가 되니까 세포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적혈구가 쪼그라든 것을 관찰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등장액, 오른쪽은 고장액에 넣은 사진입니다. 대부분 용혈 현상은요,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세포가 터져버리면 세포가 없어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용혈 현상은 잘 관찰할 수가 어렵습니다. 교과서 48쪽에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 그래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림 2-34 옆에 쓰여있는 전제 조건이 중요한데요. 얘는 고장액에 넣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으면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자, 이 전제 조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이 그래프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처음에는 고장액에 넣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세포입니다. 우리 아까 봤었던 그림이죠. 얘를 처음에 고장액에 넣어서 세포 내부에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이 원형질과 세포벽이 분리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세포입니다. 그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은 겁니다. 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으면요. 바깥이 그러면 세포 내부가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양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물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 원형질이 다시 크기가 커지겠죠? 이 원형질의 부피가 커지면서 물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정상적인 세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런데도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이 세포는 팽현 상태가 되겠죠? 지금 원래 이 정상적인 세포의 크기보다 약간 커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물은 계속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때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투압이라는 것은 물이 반투각성막을 경계로 이동을 할 때
이 세포막을 미는 압력이 삼투압이었고요. 얘는 이 삼투압은 둘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이 삼투압도 커졌기 때문에 농도에 비례했습니다. 그럼 물이 계속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세포막 내부의 농도는 점점 낮아지겠죠?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삼투압은 농도와 비례하므로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들어옴에 따라서 세포의 부피가 커지니까 이 삼투압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었으니까 물은 들어오겠죠? 이 세포 내부의 농도는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세포 내부의 농도는 점점 감소할 겁니다. 삼투압은 농도와 비례하므로 세포의 부피가 커질수록 삼투압은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이 세포의 상대적 부피입니다.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1이라는 거는요. 등장액에 넣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즉,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1보다 작을 때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고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1보다 클 때는 지금 세포 내부가 세포 벽을 밀고 있는 팽윤 상태인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전에는 이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1일 때는 등장액에 넣었을 때 딱 정상적일 때 세포의 모습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보다 세포의 부피가 작다는 것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 1보다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크다는 것은 지금 세포 내부가 세포 벽을 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1보다 이전에는 팽압이 존재하지 않고요. 팽압이라는 건 세포 내부가 세포 벽을 미는 힘입니다.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1보다 클 때부터 팽압이 존재하겠죠? 당연히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커질수록 세포 내부가 세포 벽을 미는 힘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팽압은 세포의 부피가 1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흡수력을 알아야 되는데요. 흡수력은 삼투압 빼기 팽압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빼기 팽압. 즉,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서 세포막을 미는 힘이 삼투압이었고요. 이 원형질이 점점 크기가 커져서 세포 벽을 미는 것이 팽압이었죠. 그럼 이 물이 들어오는 압력과 세포 내부가 세포 벽을 미는 힘이 팽압의 차이만큼 물이 흡수가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초록색의 그래프가 처음에는 팽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1보다 이하일 때는 삼투압과 흡수력의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팽압이 존재하고 나서부터는 이 빨간 그래프에서 파란 그래프를 뺀 값이 초록색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초록색 그래프가 흡수력의 그래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삼투압은 점점 감소할 거고 팽압은 점점 증가할 테니까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즉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는 지점대는 흡수력이 빵이죠. 이때 빵입니다. 그때는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때를 최대 팽윤 상태라고 부릅니다. 삼투압과 물이 들어올 때 반투과성막을 미는 압력과 그 다음에 세포 내부가 세포벽을 미는 팽압이 같아지면 흡수력이 0이 되겠죠? 그때가 세포가 최대로 부푼 상태겠고 이때를 최대 팽윤 상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1보다 이하일 때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죠? 이 1일 때를 우리가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부릅니다. 원형질 분리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계 원형질 분리 지점.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 팽윤 상태. 교과서 49쪽에 양파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 관찰하기 탐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에 표피를 채취해서요. 얘를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에 담그고 현미경으로 세포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삼투 개념 영상으로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달팽이가 보이죠? 이 달팽이로 소금의 성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금의 농도가 다른 물로 실험해 보죠. 달팽이를 포함해 모든 생물은 세포가 모여 움직이는 세포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이 일어나죠. 염분의 농도 차이 때문에 세포 속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진한 소금물에 잠긴 달팽이를 볼까요? 소금물을 붓자마자 달팽이 몸에서 체액이 빠져나옵니다. 몸 안의 물이 소금이 더 많은, 더 짠 곳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몸 안에 물이 빠져나가자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갔으니 심한 탈수 증세를 겪고 있는 거죠. 곧바로 식염수를 부어줍니다. 진한 소금물에 넣었을 때 달팽이는 세포에서 물이 빠지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물을 다시 빨아들인 달팽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다시 물로 가득 찬 것이죠. 달팽이는 소금이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여줍니다. 그럼 달팽이와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금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소금 농도가 다른 세 가지 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몸 안보다 싱겁고 비슷하고 아주 짠 물을 준비했죠. 먼저 몸보다 염도가 낮은 물입니다. 이런대로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면 염도가 낮은 용액이 염도가 더 높은 적혈구 속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번엔 몸 안과 비슷한 물입니다. 염도차가 없으니 삼투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죠? 마지막 물에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물에 서서히 붉은기가 퍼집니다.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 세포에선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적혈구 속 물은 보다 염도가 높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한 번 더 비교해 보시겠어요? 왼쪽부터 소금기가 적은 물, 몸과 비슷한 물, 그리고 소금기가 많은 물입니다. 눈으론 큰 차이가 보이지 않네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세포를 볼 수 있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해 봅니다. 적혈구들은 각각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정상적인 적혈구입니다. 세포 안팎의 소금기가 비슷할 땐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염도가 낮은 물에선 적혈구가 물을 흡수해 모두 터져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도가 높은 물입니다. 찌그러진 적혈구들이 보이시죠? 이번엔 적혈구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 버려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염도차에 의한 삼투압 작용의 결과죠.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염도의 차이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 몸의 체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소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지만 우리 몸이 지금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몸은 크게 변화를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신비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어도 대처할 방법은 있습니다. 짜게 먹게 되면 반드시 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짜게 먹고 물을 찾게 되면 우리 몸에서 볼 때는 짜게 먹느라고 들어온 소금과 또 그것을 희석시키려고 먹은 물이
동시에 증가해서 우리 몸 안에 물의 양이 전체적으로 많아지게 돼요. 따라서 혈액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실 가서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